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4번째 원자 번호 14번 규소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흔한 원소 중 하나이자 현대 문명의 핵심인 규소에 대해 조금 깊은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 혹은 스트라이커는 대표적으로 3명이 함께 이야기됩니다. Greatest of all time인 리오넬 메시, 그리고 메시의 라이벌로 오랜 세월 함께 언급되어 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마지막으로 제가 응원하던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동했던 골만 놓고 보면 가장 잘 넣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뜬금없이 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원소 발견기에도 같은 맥락의 3대장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왠지 친숙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험프리 데이비경, 비활성 기체 전담 윌리엄 램지경,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입니다. 험프리 데이비경은 원소 발견 분야의 리오넬 메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소듐, 알루미늄, 마그네슘, 붕소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앞으로 만나볼 원소들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데스리가의 왕으로 군림했던 레반도프스키 포지션은 윌리엄 램지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활성 기체 발견에 관여했으며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셀리우스는 데이비경보다는 적지만 타이타늄과 지르코늄의 실질적인 분리, 세륨, 셀레늄, 토륨의 발견 등을 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규소의 발견도 베르셀리우스의 업적입니다. 참고로 다양한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라는 용어의 사용 역시 베르셀리우스에 의해 시작되며 원소 발견 외에도 여러 업적을 남깁니다. 지구 어디서나 규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형태로 분리된 규소는 아니더라도 산소와 결합한 이산화규소 형태는 모래를 이루고 있기에 너무나 흔합니다. 지구 전체를 이루는 성분을 정확히 분간하긴 어렵지만 내핵과 외핵, 멘틀과 지각으로 구분된 구조를 생각한다면 비록 지각의 밑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한 우리여도 지각 구성 성분 정도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이루는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입니다. 이후에 알루미늄, 철, 칼슘 등 다양한 금속 원소들과 산화물을 이뤄 암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각의 거의 절반이 산소입니다. 그리고 규소는 산소의 뒤를 잇는 무려 27.7%나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규소를 얻기 쉽다는 것은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규소에서 모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독특한 모래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안정하게 서로 뭉쳐 존재하는 매직 샌드입니다. 원리상 물에 젖지 않으니 소수성 모래라 부르는 것이 옳겠지만 현재 통용되는 제품명과 관용명으로부터 매직 샌드라 불립니다. 보통 모래는 물에 넣으면 축축하게 젖어 물을 탁하게 만들고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꺼내도 서로 다시 잘 뭉치지 않고 손에 달라붙기만 하죠. 하지만 매직 샌드는 물에 전혀 젖지 않습니다. 트라이메틸 하이드록시 실레인이라는 규소의 소수성 메틸 작용기가 3개나 붙어있는 분자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에는 젖지 않고 기름을 흡수한다는 성질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흡수해 청소하기 위한 모래로 개발되었죠. 매직 샌드는 현실에서도 저절로 발생합니다. 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유기물의 급속한 분해로 인해 토양 입자를 코팅하여 소수성을 갖게 만드는 유기산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가 내리면 화재가 발생한 후의 토양은 간단히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며 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매직 샌드의 개발 과정도 산불 후 토양에서 관찰되는 특별한 모래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이한 모래인 키네틱 샌드는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과학적 원리를 통해 개발된 물질이죠. 모래들이 슬라임 같은 느낌으로 잘 뭉치고 청소도 쉬워 어린이 장난감으로 선호됩니다. 매직 샌드가 하나하나의 모래 알갱이를 코팅해 소수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면 키네틱 샌드는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코팅으로 만들어집니다. 줄여서 PDMS라 불리는 고분자인데 탄소가 골격을 이루는 보편적인 고분자들과 달리 규소가 골격을 이룹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키네틱 샌드는 층을 쌓고 도구로 자르거나 합칠 수도 있어 독특한 물성을 갖습니다. PDMS는 키네틱 샌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한 도구입니다. 탄성 있는 고분자 필름을 제조할 수 있으며 투명하기까지 해서 전자 피부나 접착식 장치, 투명 유연성 전극 등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늘리거나 휘고 구겨도 작동하며
심장이나 피부 등 인체 장기에 부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규소로 만드는 반도체 장비가 규소로 만들어진 유연성 기판에 올려진 채 규소로 만들어진 유리 디스플레이 표면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결국 유리도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과거부터 모래를 녹여 냉각시키며 유리를 만들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산소가 제거될 일은 없으니 유리 또한 모래와 같은 이산화규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리 또한 지금의 문명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빛이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면서도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재료는 유리입니다. 비록 이제는 투명한 아크릴이나 플라스틱 등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내구성 등을 고려할 때 유리 없는 건축물과 도시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리는 흔히 비정질 이산화규소라 말합니다. 아주 질서 있는 결정구조 대신 가까운 거리에서는 규칙성이 존재하지만 조금 먼 거리에서는 결정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질서 있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석영이라 부릅니다. 만약 산소를 제외하고 규소 원자들로만 질서 있는 형태로 배열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단결정 규소라 불리는 물질이며 준금속에 해당하는 순수한 규소의 모습이자 반도체 문명의 시작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규소는 14족 원소로서 탄소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탄소와 유사한 여러 특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유사한 성질을 화학 결합을 결정짓는 가장 바깥쪽의 전자 개수로부터 고려합니다. 규소는 14개의 양성자를 갖는 14번 원소이며 가장 안정한 형태인 실리콘 28을 기준으로 할 때 중성자 또한 14개를 갖습니다. 그 외 동위 원소들은 중성자 개수가 이보다 더 적거나 혹은 많은 형태겠죠. 내부에 가득 찬 껍질의 전자들은 화학결합에 사용될 수 없지만 가장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 4개는 화학결합의 핵심입니다. 탄소와 동일한 4개의 최외곽 전자는 규소에게 다양한 결합을 기대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많이 화학적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찾아듣기 힘든 규소의 화학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규소는 직접 결합 형태로서 단일 결합을 만드는 시그마 결합 대신 간접 결합 형태로 단일 결합을 넘어 다중 결합의 기본인 파이 결합만 이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학은 다양한 원소의 기본 단위인 원자들이 서로 연결되며 물질을 만들고 분해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최단 거리로 전자를 공유하며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결합을 우리는 시그마 결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등 다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 하나의 시그마 결합을 기본으로 두고 이와 겹치지 않는 위아래나 옆에서 간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추가적인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파이 결합이라 부릅니다. 예시로 이중결합이 있는 에틸렌 분자를 살펴본다면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하나의 파이 결합이 함께 작용해 이중결합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그마 결합이 필수 요건이라는 것인데 매우 적지만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구조상 결합이 가능한 탄소 물질의 경우나 인과 붕소로 이루어진 특정한 물질의 경우 논 시그마 파이 본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니 매우 불안정해 관찰만 겨우 가능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규소는 안정해서 분리가 가능한 형태의 논 시그마 파이 본딩 분자가 존재합니다. 몇 년 전 4개의 규소 사각 고리로 이루어진 분자에서 간접 결합만으로 연결된 형태가 확인되었습니다. 탄소와 규소가 비슷하다고 했던 것처럼 규소 역시 방향족 고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와 완전히 똑같으면 재미없겠죠. 이게 왜 되는 거지 싶은 형태로 변화합니다. 가장 유명한 방향족 분자는 벤젠입니다. 육각형 고리에 3개의 단일 결합과 3개의 이중 결합을 갖는 분자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결합 방식대로라면 6개의 시그마 결합과 3개의 파이 결합이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3개의 파이 결합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가능한 다양한 형태들을 통합해 공명 구조를 갖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 벤젠 중 딱 하나의 탄소만 규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실라벤젠이라 부르는 이 구조 역시 벤젠과 동일하게 방향성과 함께 공명 구조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6개의 탄소가 모두 규소로 바뀐 헥사실라벤젠은 방향족일까요? 벤젠처럼 납작한 평면 구조를 가질 수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방향족이긴 하지만 평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성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납작한 평면 구조를 갖는다 배웁니다. 벤젠이 2개 연결된 나프탈렌도 3개 연결된 안트라센도 모두 평면입니다. 그런데 규소 방향족 분자는 방향족이긴 한데 평면은 또 아닙니다. 합성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구조적으로 3개의 이중결합이 있는 대신 1개의 이중결합, 1개의 내부결합, 1개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형태를 삼중고리 방향족 구조라 부르는데 규소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평면 구조가 아니면서도 방향족이라는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의심하게 합니다. 무수히 많은 벤젠들이 연결된 것으로도 여겨지는 그래핀. 분명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을 듯한데 과연 이번에도 평면이 아닐까요? 그래핀은 완벽한 평면 구조지만 규소로 이루어진 평면 소재인 실리시는 높낮이가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탄소의 특별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은 평면 원소 동소체들이 있습니다. 절마늄, 비스무트, 인 등 온갖 종류의 원소들이 평면 구조를 이루는데 탄소만큼 어떠한 높이 차이도 없는 완벽한 평면 구조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탄소는 또 평면을 만들기 어려운 분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규소는 평면을 만드는 상황도 있고 말이죠. 탄소가 적용되는 유기화합물의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복잡한 여러 탄소 구조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인 메테인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흔히 탄소의 정통성이라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인데 첫 번째로 탄소에 결합한 다른 구조들의 개수인 입체수가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테인의 경우에도 탄소에 4개의 수소가 붙어 있죠. 두 번째로 입체수가 4인 경우 사면체라는 입체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에 5개의 수소가 결합한 구조는 없습니다. 또한 4개의 수소가 붙은 탄소가 납작한 평면 구조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분자라도 탄소는 이 규칙을 어기지 않고 지키게 됩니다. 탄소가 입체 구조를 만드는 원소라는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중 하나지만 그 발견은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01년 제1회 노벨 화학상 수상자였던 야코비스 판트호프는 탄소의 사면체 구조를 주장합니다. 물론 이는 판트호프가 발견한 사실 중 하나였을 뿐 그의 노벨상 수상에 탄소 입체 이야기 따위는 끼어들 자리도 없는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 이전까지 받아들여지던 방식과 표기법들을 본다면 벤젠이 육각형 고리 모양임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아우구스트 케쿨레는 에탄올을 표현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납작하고 직교하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주기율표 발견의 위대한 경쟁자였던 로타르 마이어의 표기들에서도 입체성보다는 평면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시도한 것이 보입니다. 크라운 브라운의 도식 또한 교과서에서 최대한 간단히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처럼 직교하는 평면으로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판트호프는 대학원생 시절 이를 뒤엎을 사면체 입체 구조를 제안합니다. 프랑스의 요제프 아실 르벨과 같은 시기 각각 사면체 이론을 제안했으며 이로부터 판트호프 르벨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면체 형태를 갖는 일반적인 탄소를 판트호프 르벨 탄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규소는 이를 위배하는 엔타이 판트호프 르벨 원자 성질을 갖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평면 구조를 만드는 원소라는 것이죠. 방향족 규소나 실리센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주위에 몰리브데넘 금속과 탄소들이 연결된 구조로 4개의 입체수를 갖는 평면 규소가 발견됩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깔끔한 모습의 90도 사이각들을 갖는 평면 사각 규소까지 분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면 사각 탄소 유기화합물이 없다고 했는데 유기를 빼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가능성이 더 늘어납니다. 재밌는 구조 중 하나는 평면 오각형 탄소 분자입니다. 중앙 탄소 주위를 5개의 알루미늄 원자들이 서로 연결되며 또 탄소와 결합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이 분자는 평면 구조일 경우가 가장 안정하며 조금이라도 휘거나 뒤틀리면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탄소가 해냈다면 같은 14족의 조금 더 큰 원소인 규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소나 그보다 큰 14족 원소인 저마늄은 조금 더 편하게 평면 오각형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자리를 인듐이나 탈륨 등으로 교체해도
안정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재미삼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실용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평면 구조인 만큼 납작한 2차원 재료로 취급되며 규소, 인듐 등은 태양광 발전이나 배터리 전극 분야에서 사용된 소재입니다. 이를 만들거나 복합하는데 탄소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언젠가 갑작스레 신소재로 소개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면 오각형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도 있습니다. 중앙 규소가 주위 5개의 백금이나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 촉매 원소들과 결합하며 수소 음이온이 브릿지 형태의 오각형 고리를 또 만드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심지어 규소는 평면 육각형 구조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의 경우 결합과 더불어 정전기적인 작용으로 주위 다른 금속 원소와 상호작용해 6개의 결합 아닌 결합을 형성하지만 규소는 그냥 대놓고 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소와 가장 유사한 탄소는 여러 동소체들이 있었습니다. 평면 구조로 겹겹이 쌓인 흑연, 그리고 사면체 구조로 모든 탄소들이 질서 있게 연결되었던 다이아몬드입니다. 원자들이 연결된 결정 구조 형태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규소도 결정 상태에 따라 다를지도 모릅니다. 단결정 규소와 같은 형태는 탄소의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정육면체의 꼭지점마다 원자가 위치하며 6개의 면 중앙에도 위치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4개의 원자가 엇갈린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 다이아몬드 구조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탄소는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투명한 색상과 압도적인 단단함을 보였다면 규소는 단결정으로부터 금속과 유사한 외견을 보입니다. 단결정 규소를 얇게 판 모양으로 잘라낸 것을 웨이퍼라 부르며 뉴스나 과학 영상들에서 로봇 팔들이 바쁘게 옮기고 찍어내며 만드는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지만 규소가 특별한 것 중 하나는 태양광 발전에서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태양광 발전 효율이나 종류가 개선될 것임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그림처럼 그냥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정도가 아닌 엄청나게 상세한 도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로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우선적으로 볼 것은 파란색 선들로 표기된 결정성 규소 태양전지들입니다. 분명 규소가 태양광 발전에 유용한 반도체성 물질이라고는 했지만 보라색으로 표시된 물질들에 비하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결정 규소는 단일 접합 형태이며 보라색은 여러 빛의 파장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중 접합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규소를 기준으로 본다 해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33.7% 이상의 효율은 쇼클릭 퀘이서 한계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에 효율 한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중접합 방식에서는 어째서 33.7%의 한계를 넘게 되는 걸까요? 쇼클릭 퀘이서 한계는 밴드갭이나 소재 종류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어서 한계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다중접합 장치의 경우 일반 태양광 기준 68.7%, 집중된 태양광이라면 86.8%의 한계 수치가 있습니다. 단결정 규소의 현재 상태 역시 아직 한계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규소 태양전지입니다. 하나의 태양전지판의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판을 여러 개 배열하면 흔히 우리가 봐왔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규소 태양광 발전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단일 접합 방식으로는 효율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하며 야외에 설치되었을 때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없어 휘어지지 못하고 깨진다는 것과 불투명해 건물 옥상 등에나 사용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제조 단가가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 태양전지나 염료 감응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등 다양한 물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학회에 가서 들어보면 이들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서론에서 규소 태양전지는 분명 좋지만 유연성이 없고 불투명하며 단가가 높다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격은 투명한 규소 태양광 발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불투명한 규소 태양전지판의 가공을 통해서 머리카락 직경 수준인 100마이크로미터의 작은 구멍이 있는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인간 눈의 최소 각도 해상도보다 작은 간격으로 배치해서 우리 눈에
하나하나의 구멍이 보이지는 않는 형태이며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배열이 생겨나 반투명한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유리창들을 모두 태양광 발전기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한 썬팅마저 가능한 셈이죠. 테스트 결과 20%의 빛을 통과시키는 가장 어두운 등급의 반투명 규소 태양전지의 경우 12.2%의 변환 효율을 보였습니다. 이마저도 반투과성과 함께 이전의 결과보다 2배 이상 뛰어난 수준입니다. 두 번째 반격은 휘어지는 규소 태양전지의 탄생입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기술인데 태양광 발전 효율은 24% 이상이면서도 종이와 같은 수준의 유연성을 가져 마음대로 말거나 구부린 채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16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실리콘 웨이퍼에 농축된 염기성 용액을 이용해 다양한 두께로 식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자리와 내부 등에 대한 상세한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매끄러운 6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웨이퍼는 종이처럼 유연합니다. 1000번 이상 휘어도 문제없고 85도의 고온부터 영하 70도의 극저온에서의 반복까지도 전혀 효율 감소가 없습니다. 불투명함과 휘어질 수 없다는 단점들은 사라지고 내구성은 남는 방향으로 규소 태양전지도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한계를 넘어왔다면 규소 태양전지의 마지막 한계는 쇼클리 퀘이서로 대표되는 발전 효율의 한계 수치입니다. 이론상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하고 최적화에만 힘쓰고 있다면 과학이 아니겠죠. 최근 규소를 이용한 단일 광전지 장치가 자외선 영역에서 외부 양자 효율 한계 100%를 초과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보통 빛을 쪼여 광자 한 개를 공급했을 때 이를 이용해 외부 회로에 전자 한 개를 생성한다면 장치의 외부 양자 효율을 100%라고 말합니다. 하나 넣으니 하나가 나오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결과에서는 130% 효율이 달성되었습니다. 광자 한 개를 넣으면 전자는 1.3개씩 나오는 기본적인 등가 교환을 무시하고 30%씩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 원리는 규소 표면을 나노 구조로 형성해 고에너지 광자에 의한 내부 전자 운반체 증폭 과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까지는 전기적 및 광학적 손실로 인해 실제 수집된 전자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 장치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아 몰랐던 사실인데 나노 구조 장치에서는 재결합 및 반사로 인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모든 증폭된 전하 캐리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탄소 구조가 다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규소 구조를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가 아닌 육각 기둥 구조의 규소도 얼마 전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미래의 태양광 발전 혹은 반도체 형성에 사용하려 계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규소의 사용은 흔히 실리콘이라 불리는 접착 및 밀폐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금속성 단결정 규소일 리는 없으니 산소와 함께 결합한 형태일 것이며 물에 젖지 않는 방수 성질로 예상할 때 소수성 탄화수소 잔기들이 잔뜩 붙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실리콘을 사용한 후에 왜 시큼한 냄새가 계속 나는지가 아닐까요? 규소 자체는 특별한 냄새가 없습니다. 모래의 냄새를 맡아봐도 별다른 향이 없죠. 규소 화합물을 뿌려 중화 반응을 통해 단단히 연결된 고분자 코팅을 만들기 위해 아세트산 구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후 규소들이 연결되며 아세트산, 즉 식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냄새가 나게 됩니다. 공업적으로는 식초 대신 염산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데 가정 등에서는 위험하기에 비록 냄새는 좀 나지만 아세트산이 형성되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 주제였던 양자점 또한 규소에 그 핵심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규소의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는 형태로 다른 원소들이 이루어졌을 때 반도체 특성을 보여 자외선을 흡수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규소만으로 이루어진 양자점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반도체 물질은 전자기기에 소자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태양광 발전이나 양자점 등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소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도 유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프로세서에 사용하는 큐빗을 만드는데 원자나 이온, 나노 입자 등 여러 재료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소를 이용한 방식이나 규소 양자점을 사용한 경우 인공 원자와 같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드러나며
이제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원소 중 하나로도 규소가 취급됩니다. 모래에서 시작해 유리로 쓰임받다 반도체를 거쳐 이제는 양자 컴퓨터까지 규소는 어디에나 사용되며 지구의 풍부한 원소라는 것이 다행인 수준입니다. 규소가 생명체에 사용되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식물의 경우 규소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큐티클의 두께나 내부 구조 등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질소 순환이나 탄소 순환처럼 규소 순환에 대한 관점도 명확합니다. 비록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자연에서의 규소 순환의 핵심이 하마라고 합니다. 하마 대변이 사바나 초원의 규소 순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물론 동물도 규소가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우주 생명체 중에 탄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규소 기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환경에 따라 탄소보다는 규소가 유리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스타크래프트의 미네랄이 석영과 유사한 형태라는 것에서 규소 기반 재질로 갑각과 골격을 형성하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정확히는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식이 규소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하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도하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상황에서 용이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규소 역시 인체 내에서 여러 작용을 합니다. 골밀도 증가나 골다공증 해소, 제1형 콜라겐 합성과 조골세포의 분화 촉진, 체내 알루미늄 독성 해소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식이규소의 섭취는 곡물입니다. 식물이 규소를 활용한다 했으며 비교적 단단한 부위에 많이 있어서 껍질이 포함된 곡식을 먹을수록 규소 섭취도 충족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힘들다면 우리에게는 맥주가 있습니다. 특히 메가와 홉을 이용한 맥주들이 규소가 매우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 유럽의 경우 식이규소의 50%가량을 맥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을 참고한다면 가장 많은 규소 함량은 인디아 페일에일에서 41.2ppm이며 그 뒤를 페일에일과 에일이 뒤따릅니다. 이를 참고해서 몸을 생각한다면 라거보다는 에일을 마셔 규소를 보충합시다. 결론입니다. 규소는 지각에서 두 번째로 풍부해 가장 얻기 쉬운 원소이면서 유용한 원소입니다. 모래에서 유리, 반도체, 태양광 발전, 양자점과 양자 컴퓨터까지 고대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문명의 핵심에 규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규소는 생명체에게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만약 규소가 부족한 듯 싶다면 얼른 맥주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